잠시 아나키즘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강의를 시작을 하자면, 사실 어떤 그 근본적인 게 있고 근본적인 것과 좀 그 떨어져서 덜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게 아나키즘 사상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죠. 손발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사람한테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사실은 아나키즘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 뭐 몸통이 제일 중요하다, 혹은 이 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 유기적인 신체 모델을 놓고 아나키즘을 설명을 하려면 보통 기존에 다른 어떤 여러 이론 체계가 가지고 있는 설명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개인 한 명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그런 이론 체계에서는 이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배웠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제 팔이 없다면 아마 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없겠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기본적인 사회 혹은 이러한 그 사고 방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 혹은 보다 더 중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없애 나가는 그런 어떠한 경향, 혹은 운동 방식, 이런 것을 아나키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그 근본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업은행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업은행 본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밤이었는데 한자로 이렇게 여러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기업 천하지 대본,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네, 우리 다 알죠. 예전에, 지금도 이제 많이 쓰이지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농자 천하지 대본. 네. 잠시 설명하자면, 농업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인데, 생명체가 먹는 것을 계속해서 얻지 못하면은 죽기 마련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의식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식이죠, 식. 의나 주는 사실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겠지만, 농업이라는 게 사실 없으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식량의 어떤 그, 자급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나키즘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국가주의라는 것을 거부하는 게 사실은 아나키즘의 어떤 한 가지 주된 흐름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요. 그런 국가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삶의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먹거리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가 먹거리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주장하듯이 기업이 마치 이 천하의 근본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기업이 하는 일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이고요. 다른 가치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시해야 될 수많은 가치들이 있죠. 사실 이윤이라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조그만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기업이 천하의 근본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시대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경향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나키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것이냐, 옛날부터 그것을 고민해 왔어요. 네. 생존이란 게 가장 중요한 이런 목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나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협박이나 혹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온한 사상이었기 때문이죠.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무정부주의라는 번역어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 지금 현재도 아나키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습관적으로 무정부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무정부주의라는 번역어가 근데 이제 아주 좋은 번역어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정부만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나키즘의 여러 핵심적인 사상들을 따져본다면 왜 정부가 없어야 되는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이런 거고요. 이게 어떠한 그 목표랄까, 혹은 사상,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의 정수를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경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아나키즘이 이제 처음에 동아시아에 소개되고 19세기 말,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할 때 이 단어를 이제 만든 사람, 무정부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 아나키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나키즘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테러리즘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불온한 사상들, 한국이나 혹은 이런 동아시아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런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 전체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조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나키라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부한테서는 가장 커다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잊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려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아나키즘에 대한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다시 이제 빛을 보게 만든 것은 정말 전체 이런 아나키 역사에서 볼 때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불온 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언제나 아나키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 것이냐, 생활의 시대가 되었다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우리가 민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노동자든 농민이든 혹은 빈민이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조차 아주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힘든 시절을 보냈었죠. 뭐 환경적으로도 그랬지만 착취라든가 혹은 억압이라든가 직접적인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아나키즘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떠들다가 그렇죠.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죽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물론 지금 그런 시대가 변했느냐라고 본다면은 글쎄요. 변했다고도 볼 수 있고 변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젠 더 이상 어떤 중요한 가치가 생존이 아니라 생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요. 아나키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생존이라는 것 자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죠. 아나키즘을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무정부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썼고요.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그렇게 다 널리 퍼졌죠. 한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무정부주의라는 단어가 쓰여져 왔는데 한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제가 아는 이제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무정부주의 대신에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이제 거기서도 일본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무정부주의라고 왜냐하면 한자를 쓰니까 그렇게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거기에 더 많이 담아서 우정부주의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우리가 무정부주의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도 서양어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이런 단어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강좌 자체도 사실 아나키즘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아나키즘이라는 이런 사상 체계 혹은 어떤 활동 양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한 어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을 좋은 한국어 번역어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삼자주의라는 이러한 삼자 그래서 스스로 자자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자자의 3개는 뭐냐면 아나키즘에서 제일 중요시 해왔던 게 뭐죠? 자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거죠. 이제 21세기의 아나키즘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코 아나키즘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생태 아나키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에코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는 이제 20세기 말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세계화된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 강력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장소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정 발전을 할 수
없거든요. 무한정 성장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인식에 다다르게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도 이 사람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예를 들면 막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영원히 발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끝이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상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무한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도 태어나서 죽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도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70년대 이후에 이런 어떤 그 신자유주의의 이런 뭐 광풍이랄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먹거리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의 개입, 이런 것들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나타난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환경이라는 게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겠구나.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한하게 이 세상을 그냥 착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는 더 끔찍한 결과가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아나키즘에서 이야기한 자연 혹은 에코 아나키즘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치. 우리가 스스로 통치한다. 혹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 함축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어떤 강압적인 정부를 반대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자연과 자치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삼자주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강제적인 권력이 없는 이러한 것을 원한다. 그래서 무강권주의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지배가 없는 이런 것을 원한다. 그래서 무지배주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직 통일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그 아나키즘이라는 것을 한국어로도 좀 번역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삼자주의라든가 무강권주의라든가 무지배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한자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한국어로도 어떤 좀 그 괜찮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이 머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머리가 없는 어떤 사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키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을 한국어로 제가 민머리 주의라고 부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성공이고요. 물론 이 단어 자체에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힘들겠죠. 머리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아나키즘이 말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아낸다면 그러니까 어떤 수직적인 어떤 지배, 강제적인 어떠한 그 억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라고 본다면 머리가 없다는 한국어의 민. 네, 한국에서 민은 이제 뭐가 없다는 뜻이죠. 네. 민머리라고 하면 머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노트북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건 대머리 아닌가요? 네.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 민머리.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가 민머리다. 글쎄요. 그렇게 하지 않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쪽지지 않은 머리를 민머리라고 해요. 네.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면은 머리에 이렇게 쪽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쪽을 지지 않은 머리를 민머리라고 해서 아마 이런 머리를 민머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머리를 옛날부터 계속 해와서 특별히 이 민머리 지으라는 게 마음에 드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뜻을 저는 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이 단어에 더 이런 그 여러 의미들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친구들, 중국이나 뭐 이제 일본이나 그 다른 나라들을 비롯해서 같이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있는, 특히 저희가 이번 그 아나키즘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무대가 동아시아거든요.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에서 활약을 했었던 그 수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3.1절 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무국적자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3.1절 이후에 며칠 동안 한국 언론에 크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 국적을 당연히 취득을 못했겠죠. 그분이 돌아가신 게 1936년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이란 정부가 들어선 거는 1948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북조선 국적이나 혹은 한국 국적을 얻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데 그렇게 뭐랄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이 무국적자로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예전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 왜냐면 자식들이 네. 아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신채호 선생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 국적을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태동을 하게 만든 중요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신채호 선생이고,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이제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개정을 해서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국 국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쪽 우익 쪽에서는 되게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강조해서 다루겠지만 아주 열렬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이제 뭐 감옥에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신을 둘러싼 논쟁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들이 신채호 선생한테 한국 국적을 줘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코웃음을 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적이라는 것 자체가 신채호 선생을 비롯한 당시 많은 아나키스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어선 이런 연대 같은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